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오피스텔인데요. 요즘에 쿵쾅쿵쾅 공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원고를 아까 일찍 준비를 해놨는데 막 그 드릴 돌아가는 전동 드릴 소리, 쿵쾅쿵쾅 못 박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방송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5시 반이거든요. 이젠 좀 조용해지겠지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가끔씩 못질하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잡음이 좀 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덕분에 오늘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종가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한민국 오늘 금요일 종가 2,501포인트, 2,5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일주일을 마감했습니다. 와, 주식시장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미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미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튀어나오지 않는 한 대략 코스피는 약간 여유롭게는 2,600 그리고 하단으로는 한 장중에 2,400을 이탈할 수는 있으나 2,400포인트 그 어디인가 그리고 2,600포인트 그 어딘가 대략 200포인트 안에서 박스권으로 올해 마무리를 할 것 같다. 종목 장세가 전개될 텐데 종목 장세라고 해서 결코 개인들에게 호락호락한 장세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내년 1월 달에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한번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라는 거를 먼저 보고 위로 간다면 어떤 이유로 위로 보내려고 이것들이 이지랄들을 하지? 주식이 빠질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락시키려고 하지?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1월 달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방향성은 잡아두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1월 21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 그동안 혼조세로 계속 좀 진부한 증시가 전개가 됐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제목을 달고 막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뭔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아름다운 조정을 거쳤고 11월 21일 목요일 3대 지수가 일주일 만에 동반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다시 뭔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 주는 분위기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글쎄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 1.06%, S&P 500이 0.53%, 나스닥이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는 22만 명인데 전주 대비 6천 명 감소해서 21만 3천 명 예상치보다 감소된 지표가 발표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적게 나올수록 더 좋은 지표다라는 인식이 있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11월 달 겁니다. 마이너스 5.5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S&P 글로벌 제조업, ISM 제조업. 이 제조업자가 붙는 애들은 꽤 오래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보니 쭉 우아한 곡선을 그리다가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민망할 만큼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대선이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올해 뉴욕 증시가 너무 좋아서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지수, 심리, 신뢰,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녀석들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어제 썸네일에서 말씀드렸고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제가 연초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진짜 3월 달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착륙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경착륙 아니고 연착륙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경착륙은 비행기가 경박하게 착륙하는 거고 연착륙은 스무스하게 착륙하는 거다. 이런 비유를,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전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8월 달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방향성을 먼저 잡고 근거를 찾다 보니 8월 달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7월 달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896포인트까지만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방에 100포인트 이상 뺄 수 있는 게 주식이랍니다. 여전히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였고 8월 달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를 이미 예상해 놓고 과연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라고 찾아봤더니 경기 침체더라. 그리고 9월 달 초에도 또 경기 침체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9월 달 경기 침체는 9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저는 올해 한 해를 이제 거의 정리하고 보내면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2,000 깨지기는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두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면서 7월 달에 삼성전자 12만 원, 코스피 3,150만 원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을 제가 그때도 계속 비웃었죠. 왜? 주식이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방이 위로도 있지만 아래로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 쭉 한 2달 정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 미국은 연착륙 타령하다가 요즘에는 노 랜딩으로 약간 단어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골디락스였어요. 골디락스, 연착륙, 이제 연착륙도 좀 민망해. 그러니까 노 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만약에 미국이 대선이 없었다면 그래서 경기 둔화,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 들어와서 1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다면 어쩌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때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되는 게 우려되지만 그래도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포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대선이 있다 보니까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를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진짜 경제가 좋으면 왜 금리 인하를 합니까? 미국 경제가 진짜 좋으면 왜 50bp까지 금리 인하를 합니까? 왜 9월 달에도 하고 11월 달에 또 하겠습니까? 어쨌든 걔네들은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걸 둔화됐다, 침체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자, 문제가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 부진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됐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미국 경제가 둔화됐는데 이제 금리 인하했으니까 다시 좋아지겠네라는 기대감이 생길 텐데 연착륙 타령하고 노랜딩 타령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대선이라는 이벤트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이런 심리에 관련된 신뢰, 심리, 소비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경제지표가 다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까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무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무능함은 결국 선제적 대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난번 인플레이션이 꿈틀꿈틀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시적이라고 선제 대응하지 못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 하반기 들어와서 75bp씩 과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지금 뭔가 계속 연준은 등 떠밀려서 제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2%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손다면 톡하고 터질 것처럼 가까워지고 있었었는데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다시 얘네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또 하면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마이너스 5.5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얘기하기엔 조금 민망합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게 잘 나오긴 하지만 소매 판매 같은 지표, 물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경제 지표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월달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3.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예요. 증시가 다우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걔네들이 잠깐 쉬어가는 가운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번 주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뭔가 이렇게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주식시장에서 경제 지표들, 주택 지표들,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이 다시 꿀렁꿀렁 움직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진정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의 정책 금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가만히 있어봐. 그럼 미국 금리 인하 엄청 많이 하겠다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1년 동안이라는 거는요. 1년 동안 연준의 회의가 몇 번 있습니까? 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행보가 느려질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좀 약간 여유 있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현재 12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할 확률 56.2%입니다. 동결할 확률이 43.3%예요. 9월 달에 50bp 인하했고 11월 달에 25bp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작년 연말부터 너무나 금리 인하의 간절함을 키워오다 보니 여전히 배고픈 거죠. 75bp 금리 인하로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무식해 보이게 지금 해드린 이야기를 되게 우아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 이상 높아야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어제 해드린 얘기죠.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기대감 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쭉 끌어왔고 그 이후에 대선에 대한 어떤 그 이벤트를 가지고 쭉 끌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엔비디아 시장 예상치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냥 성적표를 봤더니 예상치에 부합했대요. 근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요? 우리는 엔비디아에 대한 너무나 기대가 높았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윗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줬어야지. 야, 역시 엔비디아 할 텐데 고작 시장 예상치 정도 나오다 보니까 에게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치 연준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해도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이 막 환호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맨날 이벤트를 해주는 남자친구. 뭐 좋게 하겠죠. 맨날 명품 가방을 사주는 남자친구.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이거 뭔가 또라이 아니야? 뭐 좀 이상한 사이코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옛날에 그 탤런트 누구죠? 최수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벤트를 잘해주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세상 이벤트의 이자도 모르고 뭐라 그럴까요? 좀 무뚝뚝하고 막 그 이런 남자친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면 그 감동이 되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반백살 되다 보니까 그런 관심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것처럼 기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비유를 좀 달리 해볼게요. 자기야, 있지. 이번 생일날 기대해. 이 얘기를 제 생일 예를 들면 한 6개월 전부터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야, 6개월 뒤에 자기 생일 내가 엄청난 거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6개월 동안 떠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6개월 뒤에 제 생일날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서프라이즈가 생긴다면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가 딱 그 비유인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 물론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은 올 초부터 생긴 거고 작년 11월부터 생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엔비디아가 시장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놓아도 에게 이러고 금리 인하가 지금 2달 동안에 그러니까 횟수로 석 달인 거죠. 9월달, 11월달 이렇게 2번 무려 75bp가 인하돼도 시장은 애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너무 기대감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인가요? 7월 11일인가요? 그때 2896포인트 찍었을 때가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면 대략 그 기대감으로 상반기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움직였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으로 9월 달에 FOMC 회의 열리기 전이었으니까 한 9월 초까지 끌고 왔다고 봅시다. 물론 미국은 그 이후에는 대선 이벤트로 넘어갔으니까 저는 그 기대감이 키운 그 후폭풍을 내년 1월 달에 한번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요건 제가 조금 더 이슈 같은 것들 좀 챙겨보고 흐름 좀 지켜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까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겠구나. 종목 장세에 전개될 거고 좀 뭐 저 같은 사람 막 장중에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변비 걸리고 화장실도 못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장이지만 재미있기도 하고요. 뭐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종목들이 괴팍하게 움직이는 이런 주식시장이 연말까지 갈 거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변화되는 생각은 없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혹시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 예상이 틀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각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제가 2019년도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2019년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거의 세상 최초로 제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작 그렇게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맞춰놓고는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주식시장 상승을 만들지는 몰랐다.
아마 제가 유일하게 10년 동안 주식 시황 보면서 정말 1년 동안 똥멍청이 짓을 했구나라고 후회하는 적이 2019년도입니다. 뭐 그렇지 않고는 뭐 대략 연초의 움직임이라든가 연준의 금리나 횟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잘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 시황과는 바뀌지 않았고요. 혹시 그런 변화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좀 늦게 방송해드렸고요. 아까 살짝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구, 이놈의 공사.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금요일 뉴욕 증시 잘 분석해서 다음 방송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가 확확 변하면 갑상선이 없어서 몸이 좀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며칠 전에 굉장히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미칠 것처럼 힘들었는데 잘 살아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